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 2시간짜리 거의 2시간 되는 강연을 클릭하신, 그리고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주제를 클릭하신 여러분들도 참 신기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준비한 주제가 초연결 인간관계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분야를 관심 있게 봐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리고 준비한 자료가 방대해지다 보니까 지금 PPT 자료만 준비한 게 거의 150장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많이 걸러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보러 들어오신 분은 저와 취향이 굉장히 비슷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선택하셨는지가 굉장히 또 여러분들의 취향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번 주제가 관계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제는 인류의 새로운 인간관계 방식, 초연결 인간관계지만 또 부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디지털 세계의 피상적 다수 관계와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도 초연결 인간관계이고요. 우리가 실제 사람들, 실제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은 자꾸 줄어들고 온라인상의 인플루언서라든지 다양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를 제가 처음으로 준비해 봤는데 이 목차를 보시고 야 재밌겠다 싶으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재밌는 거 많으니까 굳이 이 영상 안 보셔도 되잖아요. 보고 괜찮다 싶으면 보시면 되고, 제가 댓글로 이 주제마다 챕터마다 그 좌표를 댓글에 넣어 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5번째 주제 시뮬라클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 딱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어떻게 보자면 비디오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특히나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읽으려면 되게 재미없고 좀 어떻게 내용 파악하기도 힘들잖아요. 영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텍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를 텍스트로 하지 말고 이렇게 준비해서 발표하게 된다면은 더 이렇게 소통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발음이 안 좋지 않으니까요. 아마 강의는 2배속으로 해가지고 설정해서 들으시면은 그렇게 무리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챕터. 사람들이 초연결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부터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초연결 인간관계라는 게 뭐냐면요. 한 개인이 지금 실제 세계, 오프라인에서 맺을 수 있는 그 인간관계 수를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디지털 온라인 세계, 그 가상 세계에서 수많은 다수와 피상적이지만 엄청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다수와 다수의 관계가 서로 엄청난 영향력,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연구 주제, 제가 연구한 분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뭐 수렵 채집인 때, 농업사회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관계 수 자체가 굉장히 적었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적었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소수가 소수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과 비교해 보자면은. 자, 그리고 산업시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며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 늘어나기는 하죠. 특히나 뭐 사교 모임 같은 것들도 이제 타인들과 친지관계라든지 종족이 아닌 사람들과 맺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때만 하더라도 지금 인터넷으로 맺을 수 있는 관계랑은 그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사건이 펼쳐진 것이 TV라든지 라디오와 같은 대중미디어, 대중매체가 발달하게 되면서 소수가 엄청난 다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TV라는 것의 등장 자체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는데, 자, 지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 밖에 뭐 하이퍼 커넥티드, 초연결 세상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뭐 IoT, 뭐 데이터 이런 것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 역시 다수와 다수의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우리가 흡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얼마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하고 계시고 또 유튜브 채널 얼마나 구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던 관계가 생겨난 거죠. 자, 그리고 2번째 질문. 실제 친구랑 노는 시간, 가족들과 노는 시간이 있고 또 아마 디지털 세계에서 타인과 피상적 가상관계와 보내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비율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으신가요? 아마 분명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디지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 2시간이나 된다는 걸 보는 거는 아무래도 내향적일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제가 인터넷에서 이 짤들 같은 것도 많이 수집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런 유머가 사회의 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처음 하는 건 스마트폰 집어드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뭐 재미난 거 많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업데이트해가는 인간이잖아요. 뉴스나 그런 거 보면서. 자, 해가 중천에 뜨고 해가 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침대 위에서 가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보다가 아, 자야겠다 하면 이제 스마트폰 두고 자는 것이 생활로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뭐 이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측면에 오늘은 주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랑 관계를 하고 있냐면 실제 친구 대신에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밥 먹는 거 대신에 저렇게 뭐 찌양이라든지 이런 먹방을 보면서 가상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유튜브 인기 채널 그런 거 순위 보니까 저 송대익이라는 사람의 채널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연애하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 것 같던데 내가 연애하는 거 대신에 남들 연애하는 거 그냥 쭉 보면서 희죽거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뒷담화 한다거나 남 씹는 거 그런 것도 친구들이랑 많이 할 텐데 지금은 가로세로 연구소 저것도 인기 많더라고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관종적이라고 표현하면 이거 보시는 분들이 싫어하실 텐데 아무튼 저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실제 관계 대신에 가상의 인플루언서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 인플루언서는 아니더라도 내가 취향이 맞는 디지털상의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맺을 수 있는 관계가 가족, 친구, 동료 이 정도였다고 칠게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도 저런 사람들이었는데 자,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후에는 말 그대로 다수가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아프리카 TV,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끼리 이제 가상 공간에서 막 서로 실제 알지는 못하지만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그냥 시청자에 머무는 사람이건 간에 그 영향을 받는 그리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숫자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과거에 영향을 주고받던 사람들의 수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직접적인 만남 없이도 영향력이 전달이 되고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실제 오프라인, 실제 친구 이상의 영향력을 이 가상 관계가 형성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세상 전체, 우리의 관념 전체를 바꿔놓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자,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자꾸 친구를 안 만나니까 이 얘기를 이제 믿기는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유효하긴 하지만. 자, 다음에 풍요의 시대가 되면서 기호 소비라는 말이 생겼죠. 단순히 물건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기호, 상징 그런 것들을 소비한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시절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소유물을 보면 됐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만 한번 쳐볼게요. 롤렉스를 찾는 사람은 저 사람은 부유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사치를 좋아한다거나 허세가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좀 비하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애플워치 같은 걸 찾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쪽에 IT라든지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을 알게 해주고요. 저처럼 이렇게 다이소 시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완전히 좀 사회 반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브랜드 웃기지 마라, 뭐 스마트 웃기지 마라 이런 성향, 반항적인 기질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왔죠. 소유 대신에 경험의 시대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덧붙이자면은 초연결 사회와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지금은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목록 아니면 유튜브 구독 목록을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리는 내용물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해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 흐름이 전체적인 환경과 기술적인 환경과 연관이 된 것이
우리는 지금 디지털 트윈스라고 해가지고 모든 실제 세계를 복제해가지고 데이터화해서 디지털 세계에서 구현을 하고 있잖아요. 즉 원자의 세계에서 비트의 세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산업적이나 직업적으로 비트와 관련된 산업들이 또 뜨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세계 속에서 관계 역시 원자의 관계, 실제 친구와 접촉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비트의 관계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변화를 왜 알아야 하는가? 자, 마샬 맥클루언이라고 하는 미디어 철학계의 거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미디어의 이해라는 대표작이 있고요. 그 책의 소제목은 또 인간의 확장이에요. 자, 이 책의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 제일 유명한 그 대사가 바로 이겁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미디어 안에 있는 콘텐츠가 좋으면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나쁜 콘텐츠면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디어 자체가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자체를 바꿔놓기 때문에 미디어 자체가 아예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TV를 얘기한다고 쳤을 때 그 안에 좋은 내용, 나쁜 내용 가지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TV라는 미디어가 생기니까 어떻게 생활 방식이 바뀌죠? 사람들 자체가 서로는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소통했던 것이 한 곳을 보면서 소통하게 되잖아요. 같은 곳을 보면서. 일단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고 TV 자체가 생겨나면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마치 지금 나의 앞에서 현존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 인식의 확장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체 하나, 미디어 하나가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건데 이 초연결 관계,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후의 그 관계의 변화 역시도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완전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분석한다기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그걸 혼합한 자료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자, 아까 보여드린 짤처럼 저 짤 오늘 많이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생활 방식, 가치관, 인간관계들이 완전히 바뀔 것 같다. 오늘 그 내용 준비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뀔 것 같으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관계가 외적으로 확장되면서 내파가 되고 있는 현상이 동시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파라는 것은 제가 일부러 한자로 적어둔 것이 내파를 검색하게 되면 파도에 의해서 뭐 배가 부서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적인 내부 관계들이 파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제가 하루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 중학교 야외 행사날에 초청을 받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인가 그래서 인천에 있는 모든 학교의 중학생들을 저기에 다 불러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완전 공개된 장소에서 강연을 하라 그러니까 저도 좀 황당하긴 했는데 어쨌든 시간에 그 미션을 받고 가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아휴, 가봤자 이제 제 어릴 때 생각해가지고 누가 그걸 듣고 있겠어. 행사 같은 거를 다 밖에 나와가지고 지들끼리 놀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제 예상을 뛰어넘는 현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모여 있기는 해요. 행사 안 들어요. 그런 거 왜 듣습니까, 애들이. 밖에 나와 있는데 지들끼리 얘기했어요. 저 때는 중학교 때. 근데 얘네들은 모여는 있는데 각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거죠. 각자가 인터넷 검색하고 게임하고 있고 SNS하고 카톡으로 얘기하고 있고 서로 포개져 가지고 무릎 위에 누워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서로가 소통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대상은 오히려 외적으로 확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 집단은 그 결속력이 예전보다는 덜한 거죠. 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의미 있게 봤던 한 현상이었는데 근데 그런 현상이 워낙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친구 관계, 연인 관계에서도. 전에 친구랑 오사카 여행을 갔는데 맛집 찾아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계속 한 5분 넘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또 뭐 보냐 그랬더니 운동화 보고 있다고. 운동화 보면 재밌어? 그랬더니 난 이거 재밌다고.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랑의 관계는 파괴되고 외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거. 아마 연인관계, 부부관계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과거에 미디어 없을 때는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워낙에 스마트폰만 서로 각자 보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관계가 외적으로는 디지털 세계에서는 확장이 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지금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좋다 나쁘다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자, 관계 외적 현상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사람이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과 가상의 관계, 피상적이지만 가상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사회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전에 히키코모리라고 해가지고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저 사람들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사람들과 소통도 하지 않고 집안에만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 사람 사회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비정상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대다수가 그랬을 겁니다. 그게 뭐 사회적으로 그 인식론적 장이 그렇게 됐건 안 됐건지 간에. 자, 그런데 이 상황이 복잡해지는 게, 자, 만약에 저 짜라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밖에 안 나가요. 주말에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이틀 동안. 그런데도 커뮤니티에서 막 글도 쓰고 카톡으로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페북으로 글도 쓰고 또 인스타그램에 댓글도 남기면서 활발하게 가상에서 소통을 하고 있다면은 저 사람이 사회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비정상인지 아닌지 애매하죠. 이게 일단 균열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다음 상황 더 애매할 거예요. 자, 유튜브에 구독자 1억 명을 넘긴 퓨디파이라는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있죠. 근데 저 사람은 집 밖에 일주일 동안 나가지 않는다고 칠게요. 그러더라도 온라인 활동만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 사람은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상으로 분류하실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현 사회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기준 중 하나가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돈을 버냐 안 버냐예요. 그 사람이 밖에 나가냐 안 나가냐가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버냐, 많이 버냐, 그리고 못 버냐, 이게 많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사회성에 관한 이 기준 자체가 이 온라인 상황과 초연결 상황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굉장히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죠.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 펼쳐지고 있고 관계가 이상해지고 우리의 생활과 가치관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부분에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을 제가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온라인 사회성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른 분이 먼저 이야기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온라인 사회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넷플릭스 보시게 되면은 캐머런 쫓아가기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인플루언서예요. 소셜 미디어 스타인데 이 사람의 생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고요. 캐머런 달라스라는 저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은 야, 팔로워가 2천만이에요. 연예인으로 데뷔한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 다큐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거예요. 저 친구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조용해서 가족들이 걱정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학교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내성적이었대요. 자, 밖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때 막 부흥하던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끼를 발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뜨게 된 거예요. 사람도 활발해지고 엄청난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고 엄청난 부를 갖게 되는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바로 이 친구는 오프라인 사회성은 부족하더라도 온라인 사회성은 남들보다 뛰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번에 이 얘기 해볼게요. 왜 사람들이 실제 사람과의 직접 소통을 놔두고 왜 온라인 인물과의 간접 소통,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자, 제 취향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제가 재미난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주변에 재미난 사람이 없어요. 대신에 유튜브 보면은 이런 워크맨이라든지 장성규 씨 되게 재밌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 주변에 저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뛰어난 학자분이 사실 없어요. 쉽게 만날 수 있는. 근데 제가 이 철학자 허경이라는 분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의 강의를 듣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당연함에 상당한 의문을 던져요. 잔잔했던 호수에 엄청나게 큰 돌을 던져주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굉장히 상큼하고 재미난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예쁘고. 근데 주변에 없어요. 제 나이가 벌써 몇인데요. 근데 전 특히나 아이돌 중에 우주소녀 좋아하거든요. 깨발랄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관계에서는 못 만나지만 온라인에서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저런 연예인들, 아이돌은 V 앱, 그 매체로 들어가면 많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운동 같은 것을 배우고 싶더라도 실제 헬스장의 선생님보다 저기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높은 사람이 훨씬 잘 알려줘요. 특히나 저는 양성은수의 PT인가? 그 유튜브 채널 잘 보고 있거든요. 너무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타 배울 때 진짜 힘들었어요.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야, 기타 배우기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주변에서는 못 알려주지만 인터넷에는 알려주더라. 인플루언서가 알려주더라. 또 주변에 예술가들 만나고 싶어도 만나봐야 제 성에 차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는 저 랜덤 인터내셔널이라는 아티스트 그룹, 이 사람 팔로우를 꼭 하고 있거든요. 부산이랑 인천에서 저 사람들 전시회를 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볼 수 없는 이 뛰어난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내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주변 사람들은 시시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렴하고 즉각적으로 편리하고 나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만날 수 있다는 부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말씀드린 대로 과거 수렵채집, 농경 때는 소수가 소수에게 영향을 전파했다면 TV 시절에는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력을 전파했다면 지금은 다수가 다수에게 영향력을 전파하는 이런 영향력의 외적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받는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이제 내가 온라인상에서 보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나 여러 유튜브 채널, 뭐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는 이건 분명히 다른 환경이거든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그러면은 관계의 내파 현상, 우리 내부 집단의 공통점은 사라지는 그 균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과거에 물리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것들을 공유를 많이 하게 되면은 성향의 동일성을 상당히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브리드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비투스라는 개념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자, 아비투스라는 거는 한마디로 계급적인 습관,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경제적 자본, 그리고 문화적 자본의 양에 따라서 상층 계급과 하층 계급이 나눠지고 그 사람들의 취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취향이 그들의 계급을 구별짓는 역할을 또 한다라는 게 아비투스였는데 이거 보면서 지금 상황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TV 시절만 하더라도 그래도 유효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매체 속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왜냐면 저 때는 TV가 한 대였으니까. 자, 근데 지금은 가족들이 모이더라도 이런 모양입니다. 서로가 모이더라도 다른 것을 보고 있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과 취향이 한 가족끼리도 예전에 비해서는 달라지고 있고 그 결속력, 동일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친구 관계만 하더라도 그래요. 과거에는 친구 자체가 미디어였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고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좋은 미디어였는데 지금은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친구나 연인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아니 인터넷에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 실치는 말이 안 통하네요. 못생겼네요. 그리고 재미도 없네요. 수준도 안 맞아요. 이런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내파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뭐 가족관계, 친척관계, 친구관계, 학교관계, 직장관계 그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연인관계가 되고 가족관계가 되고 이렇게 끼리끼리 어떻게든 그 안에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면은 이 바운더리가 지금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경계가 진짜로 리미트리스, 바운더리스입니다. 아예 없어요. 수많은 다수와 다수가 막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재미난 사람은 온라인에 있고 실제 친구들은 내 취향에 안 맞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아주 재미난 조사가 있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수단 중에서 유튜브와 인스타 빼고는 사용 시간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 밴드 이런 곳들의 사용량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자, 이것도 생각해 보면 재밌어요.
우리가 과거에 실제 친구의 그룹을 디지털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관계를 디지털 세계, 온라인 세계로 복제한 거죠. 정말로 디지털 트윈이 된 건데, 근데 이런 매체들은 지금 인기가 시들해요. 왜냐면 아예 내 집단 자체가, 내부 집단 자체가 균열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요즘 인기 있는 이런 인스타나 유튜브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신의 실제 관계를 옮겨놓은 장소가 아니에요. 복제한 장소가 아닙니다. 대신에 요즘에 사람들은 어떻게 소통을 하기 시작했냐면 스스로 개인 채널을 열고 개인 계정을 만들면서 계정과 계정으로 아니면 채널과 채널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도 온라인상에서 재미난 얘기를 듣고요. 나도 채널을 열어가지고 내 이야기를 하면서 구독자를 모으는, 그래서 구독자와 구독자끼리 이렇게 서로 간접적으로 극단적으로 소통을 하는 현상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계가 앞으로 더 심화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주제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실제 관계 친구들이 지금 다 끊어져 나가고 있어요. 제가 안 만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수준이 안 맞아요. 취향이 안 맞고.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것이 높고 낮고를 떠나가지고 말 자체가 이제 관심사가 달라지니까 안 통하기 시작합니다. 자, 반면에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오프라인에서 사회성이 꽝인 사람이에요. 반면에 온라인에서는 제가 이런 긴 영상을 올리더라도 제가 볼 때 아마 1000명 이상은 보실걸요? 제가 출연한 영상 보통 몇천 명에서 몇만 명, 많게는 몇십만 명까지 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프라인 사회성은 꽝이지만 온라인 사회성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수많은 댓글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관계가 굉장히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도 실제로 친구들을 만나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 늘어나고 나도 채널을 통해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이걸 바로 초연결 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초연결 관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자, 디지털 네이티브를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끈끈했던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상실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복구해야겠다는 욕망 자체, 욕구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동물적인 그 욕구를 완전히 떠나서요. 그거는 남아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 없었을 때 서로 이제 막 친구 집도 놀러 가고 자면서 끼리끼리 놀면서 막 즐겁게 웃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피상적으로 관계 맺는 걸 보니까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과연 앞으로 그런 끈끈한 관계를 복구하고 싶어 할까? 이건 새로운 하나의 형태로서 신선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때와는 다른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콜포비아 같은 현상이 있잖아요. 전화 오면 두려운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실제로 대화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언택트 기술이 뜨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맺는 것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앞으로 심지어 아이들은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는 게 태어났을 때부터 가능하죠. 주문할 때 항상 저런 키오스크 이용하죠. 차량을 탑승하더라도 저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약에 이용하게 된다면 정말로 관계가 더 끊겨요. 그리고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뭐 부동산 계약을 맺을 때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뭔가 계약을 해줬다면은 앞으로 만약에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그 계약 자체를 이제 관리를 해주게 된다면 또 관계가 끊깁니다. 사람과의. 자, 그러다 보니 직접 소통의 필요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물론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 형상도 분명히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강의라는 것이 그리고 이런 이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한쪽 측면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의 오류가 범해질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갈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점은 자, 이런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고령 1인 가구가 됐을 때 어떨까요? 하루 종일 저렇게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90세의 1인 가구가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아, 사람 만나고 싶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마 90세의 1인 가구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인스타그램 보고 유튜브 보고 그때는 또 다른 매체가 있겠죠? 그럼 가상의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그 사람들, 우리들이 늙었을 때 고독감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이 미래의 고령층이 됐을 때 고독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는 대로 미디어 자체, 환경 자체가 바뀌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 관계가 바뀌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그리고 또 환경 위기 시대입니다. 밖에 나가봤자 미세먼지 많죠?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도 끊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환경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때 간접적인 관계가 확대될 가능성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더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이 생각도 해보죠. 초연결 관계에서 새로운 미디어,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넘어설 새로운 미디어는 뭐가 있을까? 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런 소셜 VR이잖아요. 페이스북의 호라이즌이라는 소셜 VR인데 보다 생생하게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과 만나서 그림 그리는 동호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한 공간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떠올릴 수 있는 게 저 정도예요. 근데 저는 저기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집에서 즐기는 미디어 치고는 너무 움직임을 많이 요구합니다. VR은 일단 서야 되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고개를 꼿꼿이 들어야지 시선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집에서 즐기는 미디어 치고는 너무 번잡스러워요. 우리가 지금 인스타나 유튜브 볼 땐 그냥 누워서 보잖아요. 소파에 걸터 앉아서도. 근데 저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하철이나 그런 데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관계의 피상성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성세대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만나서 관계 맺는 게 무슨 관계냐?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있는 걸 뭐 관계라고 칠 수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자, 일단 덤바의 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저 사람이 분석을 한 게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관계 몇천 명씩 친구를 사귄다고 하더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는 150명이 한계더라.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 친구는 5명으로 다 좁혀지더라라는 것이 바로 덤바의 수예요. 근데 저 덤바라는 사람이 이 소셜 미디어 관계까지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페이스북 친구가 2,000명이건 5,000명이건 간에 여전히 그 안에서 친밀하게 관계 맺는 사람은 150명으로 똑같더라라는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관계는 굉장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피상적인 관계이고요. 피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몰 브라더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 시대 되고 그러면서 빅데이터 하면서 빅브라더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일부 대기업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 빅브라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초연결 관계에서는 그거보다 스몰 브라더스에 의한 감시가 더 심해요. 자,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요즘에 인플루언서들의 사과 방송 심심치 않게 주기적으로 우리가 보죠. 사기를 쳤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과장 광고를 한다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거나 별의별 것들로 사과 방송을 하고 잠깐 방송을 쉬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피상적인 관계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주운전이라고 칠게요. 음주운전, 만약에 실제 친구가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야, 너 그러다 큰일 나. 아니면 뭐 심해봤자 야, 이 병신아 이러고 끝날 텐데. 자, 온라인 관계에서는 피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윤리적 기준이 엄청나게 엄격해지죠. 내 진짜 친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실제 친구였으면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 피상적 관계에서는 용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유명인들은 공격 대상이 되기 딱 좋은 거죠.
자, 재미난 사건 아니고 슬픈 사건이 있는데, 저스틴 사코라는 아주 평범한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냥 평범한 분이고, 근데 트위터로 그냥 조금 비아냥거리는 농담을 하는 걸 즐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거 올리더라도 거의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프리카로 출장 가기 전에 공항에서 트위터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Going to Africa, hope I don't get AIDS. Just kidding, I'm white. 자, 무슨 말이죠? 아프리카로 가는데 에이즈 안 걸렸으면 좋겠네요. 아유, 농담이에요. 제가 백인인데 무슨 에이즈에 걸려요. 라고 완전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내렸을 때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갑자기 이 트윗을 사람들이 리트윗하면서 엄청나게 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트윗에 엄청난 비난 댓글이 말도 안 되게 쏟아져 내리게 되고요. 이 사람의 신상캐기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직장까지 알아내가지고 해고하라는 목소리가 다 비난 여론이 일어서 이 사람이 아예 직장까지 잘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친구가 이런 농담을 했으면 뭐 그냥 웃어 넘기던지 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라고 하면서 끝날 텐데 피상적인 관계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 이건 피상적인 관계는 진정한 관계라고 볼 수 없는 건가? 굉장히 열등한 관계인 건가? 그렇게 보기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구독하는 구독자라고 쳤을 때 내가 구독하는 그리고 팔로우하는 개인 채널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가능성 굉장히 적죠. 내가 돈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돈 빌려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니면 이사 간다고 연락했더니 이사를 도와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야, 되게 별로 쓸데없는 관계구나 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실제 관계보다 나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관계가 중요한 부분이 있고 오프라인 관계가 중요한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팔로우 구독자가 나에게 도움을 줄 가능성 이때는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유명한 팔로워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고 칠게요. 사실은 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몇만 명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후원해 줄 수도 있고 아는 의사를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생길 거예요. 실제 친구 이상의 위로를 해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아임 뚜렛 사건 아십니까? 뚜렛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틱장애죠. 그래서 라면 먹다가 확 이러면서 라면도 못 먹게 되는 이런 장애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화관에도 못 간다, 이 장애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천시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인천의 영화관을 대관하는 움직임도 추진이 되고 실제로 인천시를 통해서 2천만 원 가까운 후원금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상적인 관계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친구보다도.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이 사기로 밝혀지면서 야,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그런 사건입니다. 이 얘기는 또 뒤에 나누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친구가 도움이 되는 부분, 이런 피상적인 관계가 도움이 되는 부분, 어느 쪽이 낫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자, 그래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영향력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관계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목이 마르네. 자, 오늘 뭐 자연스럽게 하려고 뭐 팔 잘려고 그러도 이해하세요. 자, 다음 챕터는 욕망의 광장이에요. 자, 우리가 광장 하면은 과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장소가 사실 광장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가 소셜미디어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간은 정말로 그야말로 21세기 욕망과 쾌락의 광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활 공간 전체가 욕망과 쾌락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다 그 존재들이니까. 근데 이 공간은 그게 완전히 대놓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들,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습니다. 나 잘 살고 있다. 나 인기 있다. 나 돈 많어. 나 잘 나간다. 내 애인 잘났다. 이런 것들이에요. 욕망이 들끓고 있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자, 인기 있는 것들은 거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크 라칸 정신 분석하게 돼가지고 이 사람의 팔로스 이론을 대입해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팔로스 이론만 가지고 이 설명을 제가 하지도 못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면 뭐 이것만 가지고도 몇 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이해하고 이용하려는 부분만 제 멋대로 해석해서 이용할게요. 라칸의 팔로스라는 것은 원래 팔로스가 무슨 뜻이냐? 남근, 성기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페니스라는 뜻인데 라칸 이론에서의 팔로스란 상징적인 거세된 남근입니다. 남근이 거세된 건데 그게 진짜로 고추가 잘려나간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아주 제멋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세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고 중요한 것이 결여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잘려나간 팔로스를 다시 찾으면은 나의 욕망들이 온전하게 채워지고 쾌락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이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언제부터 형성이 되냐면 아기 때부터 형성이 되는데요. 재밌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 팔로스를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문법을 따라 하냐면은 아버지의 문법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욕망, 아버지의 행동거지 이런 것들을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통적인 가정,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아버지, 엄마, 아기 관계에서는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고 가장 멋대로 하는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아버지는 팔로스를 가지고 있구나. 욕망을 채운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또 재미난 점은 여자아기들은 아버지의 문법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문법을 따른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미 거세된 사람이거든요. 욕망을 아버지에 비해서는 억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는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봤더니 자기 자신을 팔로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권력자들이 자신을 욕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론이지만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것의 계정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올리는 것들은 다 팔로스를 찾기 위한 몸부림처럼 저는 느껴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욕망한 것들을 자신들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멋진 차, 집, 시계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남자들이 올리면서 막 플렉스 하면서 자랑하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몸매 예쁜 거 사진 올리고 어디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귀족처럼 사진 찍고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올리면서 자신을 욕망할 수 있게 자기 자신을 팔로스적으로 만드는 경향들을 지금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가 많이 해체가 됐는데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결과가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동경의 코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분명히 완벽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거야. 한마디로 저 사람은 팔로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욕망이 채워져 있는 사람일 것이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은 현대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동경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런 이론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서 부럽다. 와, 차 봐. 저런 거 가지면 진짜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되면 완벽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완벽한 행복한 상태에 있을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을 쫓아하면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과거에는 연예인만 누릴 수 있었던 이런 마케팅 효과를 지금 다수가 다수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일반인들도 이러한 영향력의 중심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결과 볼게요. 자, 다음 결과는 바로 좌절 코드가 또 생겨나죠. 이건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거기에서 주목받는 사람들 다 잘생기고 예쁜지, 그리고 야, 쟤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귀족 사회일 때는 귀족들에게만 저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귀족이 아니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만족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소수 연예인들만 그런 부를 누렸을 때 연예인이잖아 하면서 끝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외적 확장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평범한 사람들까지 비교의 대상으로 된다는 거죠. 옛날 얘기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지금은 별의별 사촌들이 땅 사고 부가티 사고 강남에 집 사고 이런 거 보면서 엄청나게 배 아픈 생활이 매일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 댈 수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냥 일반인인데 쟤는 뭔데 저렇게 돼? 이런 걸 보니까 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우리가 이 삶의 만족감을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타인의 고통을 목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하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일종의 쾌락도 동시에 느껴지는 것이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인터넷 생활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없었을 때는 일상생활에서 비극을 많이 목격하게 되고 사람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TV 같은 것을 보더라도 불쌍한 사람들의 사연을 우리가 의도치 않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환경에서는 우리가 그런 걸 찾아보지 않아요. 뭐 슬픈 거 찾아보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고 늘 화려하고 재밌는 것만 보다 보니까 이러한 남의 불행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고, 그 만족감과 질투 이런 거의 밸런스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의 만족감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다수가 다수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소셜미디어 사회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진짜는 아니죠. 진짜일 수도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 과거 동창회를 생각해 보자면 아주 과간이었죠. 왜냐면 오랜만에 정말 10몇 년 만에 만나다 보니까 한껏 자신의 최대치를 끌어올려 가지고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나 성공했어. 야, 쟤는 몇 억 벌었대.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그 안에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뭐 가끔가다 펼쳐졌겠죠. 동창이 있을 때마다, 모임 있을 때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매일매일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최대치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상적인 모습만. 그래서 다음 챕터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시뮬라크르의 세계입니다. 자, 시뮬라크르라는 개념을 제가 상당히 재미있어 해요. 이건 뭐 플라톤에 따라서 또 장 보드리아르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자, 일단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 아니, 가짜라고 하면 되는데 뭐 저렇게 길게 얘기해. 근데 이게 시뮬라크르가 단순하게 보기엔 그런 게, 제 멋대로 그냥 이렇게 딱 정리하고 갈게요. 제가 얘기하는 시뮬라크르는 하나의 실체로서 영향력을 갖게 된 꾸며진 가상인 거예요. 한마디로 가상은 가상인데 그게 영향력을 미치고 긍정적인 효과까지 가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가상이 바로 시뮬라크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걸 비하했었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그리고 발터 베냐민 뭐 이런 철학가들은 굉장히 긍정을 했던 영역이에요. 자,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꾸며진 가상의 자기 모습이죠. 실제 후줄근한 모습들 올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늘 자신의 최상이고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시뮬라크르의 공간입니다. 초연결 사회의 공간은 그래요. 초연결 관계의 공간은. 자, 그래서 이러한 재미난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렇게 늘 자신의 모습을 꾸미지만 실제는 이렇다. 그쵸? 여행지에 저러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힐 신고. 자, 그리고 이런 사진 많이 올라오잖아요. 자신을 팔로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욕망의 대상으로. 근데 실제는 이래요. 해변에서 야,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모습일 때가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일 때가 많죠. 그러니까 다 꾸며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뮬라크르 놀이라는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건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영향력이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자, 이런 시뮬라크르 세계의 특징을 보자면은 일단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하죠. 뭐 내면의 성실함, 아름다움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공간은 가상 공간이잖아요. 실제로 남이 침입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메이킹이 쉬워요. 이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에 익명의 모임, 취향 모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나이라든지 직업을 캐묻지 않은 이런 모임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모임이 뜨고 있는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의 이미지를 그 장소에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평소에 쌍욕을 달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욕을 안 하고 교양 있는 척을 한다고 칠게요. 친구한테는 안 먹히잖아요.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인터넷 공간, 여러분들 제 실체를 모르시죠? 제가 쌍욕을 달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 자, 이런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이 쉽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공간은 정말로 이상적인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공간이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일종의 예술적 창작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신디 셔먼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 근데 이분이 셀프 포트레이트 시리즈, 자화상 시리즈로 뭘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꾸며가지고 사진을 찍는 시리즈물입니다. 다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죠? 이게 작품이고 굉장히 고가에 팔려 나갑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 작품은 안국역 쪽에 있는 그 아라리오 뮤지엄 그 공간 사옥 가시면은 신디 셔먼 작품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러한 예술적 창작놀이를 우리들이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걸 올릴 수 있는 인터넷 환경과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이 생기고 유튜브 채널이 생기면서 누구든지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꾸며서 올리는 창작놀이를 우리가 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자분들 특히나 구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예쁘게 꾸미고 어플로 보정하고 이런 것도 다 창작놀이인 거죠. 예술적 창작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이게 다 창작인 거지. 자,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이 이미지가 있죠. 제 유튜브 채널 그리고 지금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미래캐스터 황준원이라는 일종의 시뮬라크를 진짜 황준원이라는 사람의 시뮬라크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거예요. 자, 미래캐스터 황준원이라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가상의 이미지고요. 보시면 초창기에 그래서 저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랑 다르죠. 저 때는 짧고 단정한 머리, 그리고 수염, 수트 딱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런 분석적인 부분에 전문가처럼 보이고자 하는 가상의 이미지를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진짜 별거 없이 시작했는데 근데 이렇게 시뮬라크로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산 거죠. 그 이미지를. KBS라든지 JTBC 여러 가지 방송국에서 저를 불러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강연을 다니면서 제가 돈을 벌고 있잖아요. 정말 실제 황준원과는 다른 시뮬라크르, 미래캐스터 황준원이라는 시뮬라크르가 돈을 벌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구글에서 제 이름을 치시더라도 수많은 제 신문 기사와 활동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 중에 제 진짜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황준원은 빵꾸난 추리닝이라든지 그런 거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고 머리도 지금은 에센스 발라고 찰랑찰랑 하는 건데 평소에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옷도 당연히 이렇게 안 입고 말투도 이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저 이미지들은 다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가짜 이미지를 지금 소비하고 계신 거죠. 자, 초연결 관계에서는 이런 시뮬라크르 놀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저 모습이 실제냐 가짜냐 보다도 지금 내가 당장 보고 있는 게 가치가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해진 거죠. 제가 전에 포스트 리얼리티라고 해가지고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거기에 주된 내용이 이거였어요. 포스트 리얼리티, 실제 세상 다음의 세상으로 가고 있고 가상과 현실을 구별하기 어렵고 사람들은 슬슬 가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런 걸 구별할 생각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 시대가 바로 포스트 리얼리티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 그리고 펭수 사태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저거 진짜라고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재밌으니까 저 시뮬라크르 놀이를 여러분들이 즐기고 계신 거죠. 초연결 관계에서는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디지털 시뮬라크르 놀이 시대 속에서 미래에 또 어떠한 기회가 있을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제 이미지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하는 걸 이상으로 뛰어넘어서 아예 가상 모델, 디지털 모델 자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키는 수도 있죠.
저는 일본 모델 2명이고요.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국의 디지털 버추얼 모델이에요.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가치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맨 좌측에 있는 분은 SK2 TVCF까지 찍으셨거든요. 일본에서. 존댓말을 쓰고 있네. 가상 모델한테. 자, 그 다음에 VTuber 같은 것도 있죠. 가상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안에서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유명한 키즈나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음반도 내고 CF도 찍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실제 모습 자체는 내가 못생겼으면은 차별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더 공평한 세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 안에서 자본력의 차이가 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리고 아예 극사실주의를 지향할 수도 있죠. 이번 2020년 CES에서 화제가 됐던 네온이라는 회사, 삼성산하죠. 정말 사람과 똑같은 가상의 사람, 인공인간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제가 전달드렸던 미래의 첨단 아바타 생활, 이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아임투렛에서 그 후원금도 모으고 했는데 이게 가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밀라클의 놀이, 거짓, 사기의 사실 아슬아슬한 줄타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또 주의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 앞으로 많아질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되고. 근데 사기꾼과 아니고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학위도 없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저한테 돈 주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도 사기꾼이 아닌가요? 참 애매하죠. 자, 다음에는 이제 6번째 챕터 영향력 자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유명인의 말, 바로 앤디 워홀이 했던 미래에는 누구나 15분 동안은 유명해질 것이다 라는 말이 떠오를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유튜브 시대를 예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는지도 사실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도 이 이미지 자체가 가짜예요. 원래 이 사람이 그 예술가가 되기 전 일러스트레이터를 할 때 사진, 신문기사 시절의 사진만 보더라도 이렇게 스타일리시하지 않아요. 저 머리도 가발인 거 아시죠? 철저하게 만들어진, 꾸며진 이미지입니다. 그러면서 확 뜨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여지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그래서 이 초연결 관계 속에서는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돈과 마찬가지로 자본으로 또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영향력 자본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영향력 자본이 민주화되고 있어요. 이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과거 생활에서는 귀족이라든지 성직자, 종교인 이런 사람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아주 극소수였죠. 자, 그 다음에 대중매체 시대에서는 연예인이라든지 운동선수, 정치인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치게 됐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수가 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은 일단 조성이 됐습니다. 무한 경쟁이 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은 사이드 이펙트지만 어쨌든 간에 영향력 자본이 민주화되고 있는 측면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 자본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자, 이건 신문기사에서 가져온 건데 뭐 보람튜브라든지 뭐 제이플라뮤직 또 정성아 그 기타 치는 친구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자,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리아킴이라는 안무가가 개인 유튜브 채널 중에서는 제일 많다고 하죠. 구독자 1980만 명. 한 사람의 영향력이 심지어 지역을 넘어서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상황, 이거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진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의 가치는 사실 그 사람의 직업, 재산, 소유물로 환원이 됐다라면은 지금 초연결 관계에서의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구독자, 팔로워, 좋아요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또 경제적인 가치로 환원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면은 과거에 맺을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칠 수 있고 덩달아서 부까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말 놀라운 현상이 된 거죠. 지금은 일상이 돼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분석해 보자면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영향력 자본은 평등하지가 않다라는 거. 한마디로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재능도 없고, 외모도 뛰어나지 않고, 말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게 없다라면은 결국에는 영향력 자본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타고난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게으른 사람은 또 영향력 자본을 형성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틴더와 같은 데이팅 앱은 그 무료 어플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였다고 하죠. 왜냐면은 이 부스터라고 해가지고 노출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은 또 돈 주고 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불평등이 일어나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엄청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스와이프 하면서 좋아요나 누르고 있고 그 아이템 사면서 그 회사에 돈이나 주고 있고 이런 상태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타그램 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분은 기은세 씨라고 해가지고 유명 인플루언서신데 팔로워가 팔로우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엔 그렇지 않죠.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 자본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뭐 구독할까, 뭐 팔로우할까 하면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초연결 관계에서 그냥 소비자로 남는 다수가 생겨난다는 거. 이건 불평등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평등하게 평준화시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극단적인 사회주의적인 생각인 거죠. 이건 마르크스를 뛰어넘는 정말 사회적인 평등주의가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잘나고 재밌고 예쁜 것들이 다 가져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쓸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게 그래도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네요. 이게 보통 대중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은 그 반응을 살펴보면서 하니까 지루하지가 않은데 카메라 앞에서 1시간 동안 얘기하면 굉장히 지루해요. 자, 마지막. 근데 다 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끝을 낼 건데요. 자, 이러한 초연결 관계에서 이런 소셜미디어가 자아 실현 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 말씀드리면서 끝을 내도록 할게요. 자, 초연결 관계에서 자아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자아 실현에 대해서 제가 요즘 말을 하기 좀 두려워하는 것이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생각이 들어요.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현대철학, 현대과학에서는 이 자아라는 것이 과연 있냐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의 그 환경적인 구조, 그리고 무의식, 그리고 행동주의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을 보자면은 과연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일관적인 자아, 나라는 것이 존재하나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얘기하는 자아 실현은 아주 단순화시킬게요. 좋아하는 일도 하고 잘하는 일, 관심 있는 일을 하는데 생계도 유지하는 삶, 이거를 자아 실현 삶이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공간을 보면은 자신의 욕망, 그 남근을 다시 팔로스를 찾아오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몸부림하는 것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플루언서가 올리는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그런 욕망에 휘둘리고 있을 거예요. 그 자극들에. 반대로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개인 채널 운영자들은. 왜냐면 개인 채널 운영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그 안에서 구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은 자아 실현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데 돈까지 벌어요. 자아 실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뭐 먹고 자고 싸고 그런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다음에 사회적으로 관계 맺고자 하는 욕구, 다음에 그 안에서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그 다음에 뭐 종교적인 욕구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는 건데 뭐 매슬로우는 상위 욕구와 하위 욕구로 나눴지만 초연결 관계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서 그런 상하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예 밑단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방, 쿡방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자기가 먹는 거 좋아해서 계속 하는데 그거를 보고 좋아해줘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생리적인 욕구와 관련이 되면 될수록 다수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안전에 대한 욕구는 아무래도 건강과 운동, 사회적인 욕구는 상담과 뷰티, 존경은 뭐 공부 강연, 자아 실현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각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욕구,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그 욕구를 추구하는데 거기에 공감을 하는 사람이 생기고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긴다. 굉장히 어떻게 보자면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직장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 자기 좋아하는 걸 할 뿐인데 돈은 나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 이러면은 참 쓸쓸해지는 거죠. 씁쓸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인의 63%가 유튜브를 꿈꾼다. 그래서 막 직장 생활하면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 요즘에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유튜브한테 영향을 받고 자기도 채널을 오픈하면서 유튜브와 유튜브로 소통하는 간접 관계. 이게 바로 말씀드린 초연결 관계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초연결 관계. 자, 근데 이게 왜 가능해졌냐? 아니, 어떻게 좋아하는 것만, 관심사만 가지고 하는데 왜 돈을 벌 수 있느냐? 초연결 사회, 초연결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인터넷이 없었을 때 가족과 친구, 동료로만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는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칠게요. 그림을 잘 그려도 그 그림을 팔아먹을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몇 되지 않습니다. 홍보할 사람도 없고 공감하는 사람도 적고. 자, 그런데 지금은 관계하는 사람 자체가 무한대로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잘 하게 된다면은, 잘 추구하게 된다면은 자신과 공감할 수 있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창직자의 입장이잖아요. 저 돈 버는 것만 보셔도 굉장히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어이가 없거든요. 저는 미래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대학 전공 1어 일본학과인데 이 채널을 오픈한 것도 사실 공부를 하고 한 게 아니라 배워가면서 하자라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아무런 기반 없이 학위라든지 세상에서 기존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권위가 인정해주는 그런 거 없이 맨 땅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단순히 관심이 있고 이 분야를 좋아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런데도 제가 만든 이 시뮬라크를 사람들이 돈 주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긴 해요. 지금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도 강의가 다 끊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이 제가 창직 생존기라고 올린 것 중에 첫 번째가 저거거든요. 취업보다 창직에 어울리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저는 취업 생활했을 때 정말로 힘들었어요. 맞지 않아요. 제 주장이 강하고 제 가치관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 지배받는 거를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런 맨 땅에 헤딩을 하고 관심사만 가지고 했는데 이런 상하 관계를 벗어나고 이런 정규직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났는데도 생계가 유지되는 몇 년을 경험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지속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는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직 생존기 저 워낙에 사람들이 안 봐가지고 올리다 말았는데 다음 주쯤에는 한번 생각난 김에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자, 소셜 미디어 그리고 그 안에서 초연결 관계를 맺어서 돈을 번다는 것을 광고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몇 명의 한 몇만 명 정도의 팔로워, 구독자가 생기면은 그 영향력 자본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케이스 또 보여드릴게요. 미래 채널 많이 보신 분은 이 사람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는 미래의 직업인이기 때문에 디나라 카스코라는 그 파티셰시고요. 우크라이나 분이세요.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제작한 저런 이상한 모양, 아주 해괴한 모양의 케이크들을 올려가지고 화제가 됐던 분이고, 왜 더 화제가 됐냐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 시대에 3D 프린터라는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더 화제가 됐던 거예요. 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도 있으시고 그래서 팔로워가 많은데 저분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영향력 자본을 경영하고 있으시냐면요. 첫 번째, 쿠킹 클래스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열을 세요. 이게 처음에 주 수익 수단이셨습니다. 자, 그 다음 아마존에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저 3D 프린터로 만든 몰드, 이걸 3개로 판매하고 계세요. 자, 마지막에 또 최근에 축하할 일인데 카타르 도하에 아주 고급 매장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저 케이크를 굉장히 고가에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워가 10만 명 넘고 100만 명 넘고 그런 게 또 중요하지만 저렇게 몇만 명 됐을 때 그 영향력을 어떻게 경영해서 굴릴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강의라든지 이런 유튜브 수익은 거의 없고요. 지금 뭐 오프라인 강의 다 끊겼으니까 U+에서 지금 또 온라인 강의 주셔가지고 하고 있고 또 다른 곳과 온라인 강의 계약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강의밖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저희 구독자들이라는 영향력 자본을 선한 쪽으로 써가지고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올라요, 사실. 그게 제 과제인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거는 이런 초연결 관계에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영향력 자본을 형성하고 돈까지 벌 수 있는 환경이 일단 되기는 했으니까 지금부터 뭘 준비하면은 이 관계에서 내가 영향력 자본을 쌓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50세라고 하더라도 뭐 30살이라고 하더라도 20대라고 하더라도 뭐 나이 상관없이 한 5년 10년 5년만 제가 좋아하는 형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영감을 주신 오종철 형님이 또라이짓 또 5년 하면 먹고 살더라. 5년만 또라이짓 하면 분명히 저는 영향력 자본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동의하는 사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류의 새로운 인간관계 방식, 초연결 인간관계를 보여드렸고요. 야, 143개의 슬라이드를 1시간 10분 안에도 할 수 있네요. 관객이 없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마 이게 듣는 사람이 있었으면 2시간 정도 될 분량인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영상이 당연히 제 말이 정답은 아니죠. 어떤 일부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정반 합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여러 가지를 막 섞어 가시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셨기를 바라는 게 제 가장 오늘 강연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면서 끝낼게요. 아까 어떻게 하면은 뭘 준비해서 영향력 자본을 형성해 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바로 테니스 공이에요. 자, 제가 두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그맨 출신 오종철 형님이 처음 말씀해 주셨고 저의 세상 롤 모델이었던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이 자신의 블로그에 테니스 공 이야기를 적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두 사람이 해가지고 소름 끼쳤는데 뭐냐면 걔들은 테니스 공을 다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걔들한테는 테니스 공만 던져주면은 세상 일 다 팽개치고 그 테니스 공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한테는 이 테니스 공이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추구하는 정말 자신의 관심사라는 거죠. 최관심사.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도 우리들한테 던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테니스 공은 무엇입니까? 세상 일 다 제쳐두고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관심 있어 하는 그 분야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종철 형님의 테니스 공 얘기를 듣고 뭘까 생각하다 나는 세상 변화에 제일 관심 있는데 과거의 방식에서 이제 단절을 일으켜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 삶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나의 최관심사인데 라는 게 떠올라서 이렇게까지 온 거였거든요.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테니스 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특강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특강 형식으로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신에 보는 사람들은 훨씬 적어지겠죠. 자, 혹시 여기까지 다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손. 자, 그러니까 이 영상 다 보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손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너와 나의 아무 말. 그래서 정말로 끝까지 보셨다면 그 손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조회수 1000은 넘길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저 또 이쪽 분야로 해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또 몇 주 뒤가 될지 몇 달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래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면은 이런 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